사건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켜본 관계자들과 함께합니다. 법조계 출신이 전하는 법조계의 진짜 모습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이현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계자들에서 늘 함께했던 우리 서기호 관계자 서 변호사님은 잠시 후에 전화 연결로 만나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현주 변호사님만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은 돼 있어요. 서 변호사님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관계자들 얘기 풀어가 볼 텐데요.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단 내렸고 윤석열 총장이 복귀를 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도 보도 채널 빨간 자막이 나와서 야 이거 향후 전국이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는데 검찰 출신이시고 늘 날카롭게 검찰을 비판해오신 이현주 변호사님은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추미애 장관이 추진해오던 검찰개혁의 동력이 상당히 힘을 잃겠구나라는 우려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누가 다음 법무부 장관이 될까라는 우려가 역시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조국 장관은 전 장관은 면문지하를 당했고 추미애 장관은 정말 아주 사소한 휴가 문제, 아들 휴가 문제 가지고 이렇게 도륙이 났는데 누가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부에서 김한 한겨레 기자하고도 누가 올 수 있을까? 향후에 법무부 장관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재판부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라는 쟁점 외에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할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 여부까지 심리를 했다. 말이 어려운데 일단은 그 징계가 그대로 수용이 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볼 거고 중요한 사안은 본 재판 가서 다퉈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 법원의 판단은 사실 국민들이 눈높이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말이.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건 신청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이죠. 네, 그렇죠.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있게 되는 불이익 이런 거고 공공복리는 이 사람이 직무를 수행한다면 국가와 사회가 있게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훼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것이라는 요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 보통의 사건에서는 한두 줄 정도로 간략하게 처리하는데 이건 사건이다 보니까 본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인가 있는 사건인가를 아주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한 거라고 봅니다. 재판부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겠지만 이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어쨌든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했다고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 2라운드가 시작이 된 건데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교수는 절차 위반 가지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항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법무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단 말이죠. 항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정한중 교수님은 징계위원장이었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징계 사유로 일견 인정이 된 것은 맞으니까요. 판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하고 그리고 감찰 방해는 법원에서도 징계 사유로 소명이 된다, 인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아쉬움을 있을 텐데 일단은 절차적 사유에 관해서 글쎄요. 저는 실익을 100% 있다고는 전망이 100% 밝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유가 징계위원이 5명이었고 기피 신청을 2명이 공통된 사유가 있었고 그래서 3명이 의결을 한 것이 이게 의사 정족수 맞느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적은 7명. 과반수가 있어야 의사가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7 중에 4명이 있어야 하는데 셋만 동의를 했으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3명인가? 의사의 기피 의결에 참여한 3명인가 아니면 처음에 왔던 5명인가가 문제가 된 거죠. 5이 왔다가 둘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보면 이게 애초에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냐 아니면 셋만 쳐야 하는 것이냐 그렇죠.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5명이 출석을 했는데 기피 신청 2명이 공통된 기피 신청 사유로 기피가 돼서 그럼 3명이 기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피 의결에 관해서 이 출석 인원이 3명인가 5명인가의 문제가 된 거죠.
그 두 명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 할지 회의에 네. 와서 네, 회의에 아니면 회의에 아예 의결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지 참 기술적인 문제인데 한편에서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되었든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이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했는데 법무부가 항고하는 건 좀 모양상 좋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건 워낙 법률이라는 것이 해석하기 나름이고 의견도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대통령은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혼란을 줘서 미안하다라는 정도의 뜻이라면 죄송하면 뭐 재징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 하자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없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없다라고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라면 차라리 하자를 치유하고 재징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이론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징계위원으로 나설 분이 없겠죠. 네, 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임자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항고를 한다면 이게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까? 이게 결국은 소외 실익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소송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은 저 법원이 무슨 법원의 판사들이 진공 공간에서 재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회에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또 살아온 배경에서 네. 정치적 시각도 결정되고. 근데 제가 보는 한은 그렇습니다. 지금 판사들이 일단은 이 정부 들어서 사법농단이 수사되면서 100여 명의 판사가 검사한테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추진되는 데 대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이요? 예. 흔히 생각하기에는 판사님이 결국은 검사가 기소를 해도 판사님이 판결하는 거니까 더 높은 사람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네, 우리 검사들이 기록을 조제하기에 따라서 네. 뭐 억울한 사람도 수사 기소될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생각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에피소드로 재판부가 배석 판사 둘하고 부장 판사가 사건에 관한 협의를 할 때 배석이 이 사건은 검찰이 치중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 사실은 무죄 쓰는 게 겁납니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죄 쓰는 게 겁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징계 효력은 잠시 멈췄지만 어쨌든 이 징계가 부당한지는 본재판, 본안소송에서 판가름이 나야 합니다. 오래 걸리겠지만요. 본안소송에서는 이미 판단을 내린 이 절차적 하자 문제가 요 절차적 하자 문제 말고 징계 사유를 놓고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일단은 재판부 정보에 관해서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 왜냐하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하는 일은 수사정보의 수집, 네. 관리지 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게 주된 거였고 다만 이 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수집 방법은 어떤 것인지 뭐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그냥 검색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이거는 징계 양정에 관한 사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는 되는데 그것이 뭐 견책, 뭐 감봉, 정직 중에 어느 정도로 해야 될 만큼 심각한가라는 거는 좀 더 따져봐야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도 일단 인정됐죠. 네. 왜냐하면은 대검 감찰본부가 수행하고 있던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던져줬는데 대검 인권부는 감찰 권한도 없고 그리고 수사 권한도 없는. 원래 그 일하는 데가 아니죠, 거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찰 때 불응하면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또 다른 징계 사유가 되고 그리고 대검 감찰본부는 조사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서 입건할 수 있는데 대검 인권부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이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징계 사유에 대해서 논리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이 본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윤 총장 측이 아마도 임기 후에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뭐 제가 작두릇하는 사람은 아닌데 일단은 절차적 허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나뉠 수는 있는데 네. 일단은 법원의 분위기, 요즘 판사들의 의식, 그리고 뭐 물론 개개 판사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죠. 그 정경심 교수 재판을 보고 제가 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전날에 이제 법정 구속이 됐죠. 예. 네. 그래서 참 이 정부에 관여했던 인사에 대해서 후의적이지 않아서 이런 형량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임정혁 부장판사가 소감을 물은 것도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머리를 망치로 두드려 맞은 듯이 그래요. 그 흔치 않은 일이죠. 백지인 상태의 네. 사람에게 저렇게 굴복을 얻어내려는 건가 해서 참 유감스러웠습니다. 네, 유감스럽다 한마디가 뇌리에 남는데 서 변호사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어디 가신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잘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저도 예전에 서 변호사님이 SNS에 올려주셨던 짬뽕 사진 본 기억이 납니다. 짬뽕을 제가 올린 적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건 이정열 판사님. 아 이정열 죄송해요. 판사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서 저는 변호사님 카카 짬뽕이 아니고 가카이 빅녀 씨. 메뉴가 다른 거네요. 그 예, 짬뽕은 메뉴가 완전히 그쪽이고 다릅니다. 엿은 변호사님이시고 맞죠? 그렇죠. 저는 엿이에요. 그러네요. 짬뽕이 아니고.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 엿으로 아니, 많은 정정을 분들이 하겠습니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이정열 판사님은 짬뽕, 서기호 변호사님은 엿입니다. 예. 코로나19 검사 왜 받으셨어요? 제가 뭐 확진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요즘 방송 관계자분들이 확진 받으신 분이 생겼었다고 그래서 네. 보건소에서 연락 받은 건 없는데 그냥 선제적으로 제가 혹시 몰라서 이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토요일 날 검사 받았는데 다음 날 이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아, 혹시라도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이승원 씨도 음성이고요. 사실 저도 검사 받았는데 저도 음성입니다. 다행이고요. 그 변호사님 하루빨리 관계자들에서 같이 뵙기를 바라는데 이현주 변호사님하고 윤석열 총장 복귀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당에서는 집행정지 부분이 인용된 다음에 강조하는 게 이게 윤석열 총장이 그렇다고 면죄부 받은 게 아니다. 이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가 문제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여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뭐예요? 재판부는 결론에 있어서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을 뿐이지 그 이유 부분에서 보면 판사사찰 문건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인정을 했고 감찰 방해도 소명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적어도 재판부 판단에 의하더라도 2개의 징계 사유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잘못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 준 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본 재판에서 자세하게 다뤄봐야 할 텐데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측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100%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이미 딱 윤석열 승소로 결론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선입견을 갖고서 본안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물론 이제 충실한 심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7월 달까지 임기 때까지 여러 가지 증거 조사도 하고 할 텐데요. 이미 재판부는 절차 하자가 있다라고 단정 짓고 있고 또 징계 사유 중에 2개가 인정되지만 좀 정도가 좀 경미해 보인다. 심리를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잖아요. 네. 재판부는 굳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징계 사안 아니냐, 견책이나 이 정도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 계속 나눠보겠는데요. 그 윤 총장이 100% 승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판부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네.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기피 의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5일 날 이승원의 명랑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렸듯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 나머지 기피 신청을 당한 사람이 그거를 당한 사람을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켜버리면은 누구나 다 기피 신청해가지고 가반수 안 넘기게 해서 징계 의결을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기피 신청이 네. 남용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인정을 한 걸 보면은
윤석열 총장 측의 나머지 절차 주장은 다 배척하면서도 그것만 인정한 것은 결국 집행정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법리 구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정치권에서는 선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법률가의 시선으로 볼 때는 탄핵이 가능할까요? 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을 인용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을 때라고 해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중대한 이거 참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무슨 뜻이냐면은 네. 파면이라는 거는 이제 해임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이거는 징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탄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된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처럼 지금 윤석열 총장의 사안은 징계 사유는 되지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유는 되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의 그 정도 사유는 아니라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6명의 찬성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끌어내기가 만만치가 않겠네요. 진보적 성향의 네. 헌법재판관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을 제외하더라도 6명을 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오늘 서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우리 탄핵 얘기 이어가 볼게요. 김두관 의원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윤 총장하고 가족에 대한 특검이나 공수처 수사를 탄핵하고 동시에 추진하면 헌재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로 이걸 보낸다는 건 국회가 사실상 기소하는 검찰 역할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건데 김두관 의원의 얘기가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그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내려지는 게까지 3개월이 걸렸고, 네. 이제 윤 총장의 경우는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걸 논쟁이 길어지는 거는 뭐 소모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뭐 법무부 외청에 청장 하나를 어쩌지 못해서 국회가 달려드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적으로는 기소의 형태로 의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시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집행정지 신청이 본 재판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가지고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경우 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법인데 이게 한편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게 법리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본안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라고 문구는 만들 수 있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어떤 경우가 이 경우인지는 많은 판례가 축적돼야 되는데 좀 혼란이 더 커지지 않지 않을까. 아주 정치하게 뭔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정짓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받는 신청인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네, 여러 가지로 참 법은 알면 알수록 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계속 잘 가르쳐 주실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자들의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